예,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비사이드로 시작할 텐데요.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오늘 진짜 봄이에요 이제. 네. 그죠? 이제 근데 이게 정치권이 봄이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, 신 박사님? 그 윤 대통령 탄핵 최후 진술 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좀 다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그때 왜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얘기하는 건 다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, 그래도 이제 결과에 대한 승복 약속, 또 이제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거의 나라가 두 동강 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 통합에 대한 뭐 호소와 당부 뭐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빠진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근데 이게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뭐 이제 새롭게 구도가 짜여질 거라고 보는데, 예.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 파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흔쾌히 승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에게도 이제 나는 됐으니 뭔가 이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주기 바란다. 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과 또 윤 대통령을 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 대선 과정에서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말인즉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발휘될 수 있다?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지금 당내에서는요. 예. 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낮에는 이제 탄핵 반대 플랜 A를 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는 플랜 B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 탄핵 반대 운동하는 분들조차도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낮에는 플랜 A하고 밤에는 플랜 B 하는 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,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그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하고 그리고 본인은 약간 좀 빠지는 이런 게 아니라 흔쾌한 승복을 안 하고 뭔가 계속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건 파면된 다음에 아닙니까? 그렇죠. 전 대통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상황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그런 상황 정치에 대한 우려가 아주 그 조용하게 이렇게 좀 여기저기서 물밑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최상목 또 오늘 있었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거 이제 임명해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근데 헌법재판소가요. 예. 저는 뭐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거 찬성하기는 좀 힘들거든요. 예. 국회 추천목 3명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. 여당 추천 하나, 야당 추천 하나, 여야 합의 추천 하나.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지켜져 왔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 국회의 관행이에요. 그 관행을 반영한 게 관습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 개념에도 있지 않습니까?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 자체가 불문헌법 아닙니까? 그 불문헌법이라는 게 관습을 반영한 건데, 근데 그 관습을 깬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어떤 다른 좀
형식 논리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뭐 이제 결정은 된 거니까요. 근데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어떤 언제까지 뭐 임명하라 뭐 이건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제기되는 게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. 뭐 조만간 내리겠다 그래놓고서 이걸 먼저 처리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거 자기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하여간 그 헌법재판소가 일의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데 좀 너무 자기 기관 중심주의 좀 조직 이기주의 이런 속성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먼저 임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겠죠. 네. 그죠? 그렇죠.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임기 단축 개헌 얘기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이제 2016년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국회에 와서 87년 체제 극복 개헌 얘기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을 때 집권자가 제시하는 개헌은 좀 진정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하. 보여집니다.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려하는 거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좀 표현이 너무 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러다가 탄핵이 많이 인용이라도 된다라는 거 가정했을 때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심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 이후의 정국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얼마만큼 빨리 그 탄핵 파면 후유증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그때도 두 분이 바로 그 탄핵 선고 당일인가 돌아가신 분들 사망을 했고 또 부상당해서 나중에 두 분이 또 사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뭐라 그럴까.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열기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그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하여간 상당히 좀 여러 가지인데 모르겠어요.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. 뭐 갑자기 중도 보수 얘기도 나오고 네, 막 그렇죠.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책도 내고 그 책이 굉장히 뭐 줄 서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어제 뭐 그렇게 오픈런하고 뭐 완판이 되고 그랬다는데 이제 이 열기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이제 양극이 그 최대한 결집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말이죠.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한 목사님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아령과 같은 그 아령 사회가 됐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대표 책이 나오면서 이런 그 열기를 보면서 그동안 침묵했던 다수가 중간지대에 있었던 나온다. 그 아령의 양쪽 그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었던 침묵하는 다수가 굉장히 좀 목말라했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. 그 침묵해왔던 다수의 어떤 그게 분출되어 나오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분출의 결과 중간층의 분출의 결과가 지금 이런 그 선풍적인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? 근데 홍준표 시장이 좀 이 발언이 좀 굉장히 이분도 좀 센 표현이 세게 그 한동훈 대표를 이거는 비판인지 비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 이게 뭐
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일진을 하셨는지 뭐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그것도 방송에서요. 유튜브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근데 이분은 이게 늘 그래왔잖아요.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좋겠다.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. 기존의 이 정치 로직을 따지면 이 경쟁자들끼리 주로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네. 이렇게 되는데 그 요번에 이걸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 후보 대선 후보 경선이 이야 엄청날 것 같아요. 세죠. 근데 여하튼 그게 치열하게 경쟁하되 당이 용광로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 나왔지만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저 한동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면 공환증 환자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잘못하면 자해적 뺄셈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. 예. 뭐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럼 홍준표나 김문수 이런 분들이 중도 보수를 놓고 이재명과 맞붙어하고 그 거기를 중도 보수라고 하는 저희 당의 고유의 영토인데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? 지켜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좀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 아니에요. 중도 보수 영역은 오히려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이 이재명과 붙으면은 쉽게 게임이 끝나죠.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. 열흘 안에 이 중도 보수 영역 전쟁에서 이재명은 패퇴하고 퇴각한다고 봅니다. 열흘 내에 그 게임 끝난다. 근데 한동훈이 원래 한동훈이 온건 보수고 합리 보수고 중도 보수니까 한동훈이 계속 이 당 대표 자리에 있었으면 이재명은 이 중도 보수 영역을 침공하려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. 근데 당이 좀 오른쪽 가상작으로 가니까 이거 좀 비었네. 이참에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먹어볼까 하고 달려든 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해서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뭔가를 하면요. 쉽게 게임 끝납니다.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. 뭐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밀기 위해서 뭐 그런 거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원래 대선은 진영 대결 구도적 성격이 강한데 지난 19대 대선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대선을 보더라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던 득표율이 홍준표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이 합보다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못하잖아요?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을 해도 안 되죠. 새 후보 합한 것보다 모자라요. 그러니까 이게 진영 대결 구도면 좀 불안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진영 대결 구도를 뭐 내란 옹호 세력 대 예를 들면 내란 반대 세력의 뭐 이런 구도 혹은 민주당 표현입니다 이거는 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 세력 대 반민주 세력 구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. 진영 구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중도 보수 얘기를 했다. 동의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오늘 아침에도 그 이재명 대표의 책사라고 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SBS 라디오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이 있으면 그런 프레임이 안 통하죠. 아니 그 계엄의 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로 오셔서 저희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랬어요. 거꾸로 한동훈은 제가 제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 여러분을 지키러 가겠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누구보다 먼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서 한참을 그 의결 정족수가 되기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표결하기 딱 2분 전인가 들어왔잖아요. 숲속에 숨어 있다가.
그래서 숲재명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계엄을 그 적극적으로 막는데 누가 더 진지하게 진심이었던가 이게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 이런 프레임이 형성조차 안 될 안 것이다 이 되는 거죠. 말씀이시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을 했다.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니까 한 전 대표가 다시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. 재판이나 잘 받으셔라.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?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인용을 잘못했어요. 이게 무학대사가요. 네. 태조 이성계 장군에게 해준 말인데 돼지죠. 와 돼지예요. 네.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부처가 보이고 네.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가 보인다. 그러니까 그 원전 그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동훈 대표의 카피가 안 나요.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돼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카피를 못 뽑을 거 아니에요. 네? 그 돼지가 국민을 지키기 좀 힘드니까요. 그렇죠. 근데 개는 항상 그 사람을 네. 지켜주고 그 와치독이니까. 주인에게 그 충성심이 강한 네. 그 상징적 동물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원전을 잘못 인용하면서 참사가 벌어졌어요. 예. 네. 근데 또 정성호 의원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. 한동훈 전 대표가 집권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것도요. 제가 보면 거의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집권을 하면요.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으니까 정치검사 출신이니까 또 비상계엄한다 그랬잖아요. 비상계엄을 왜 합니까? 그냥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.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.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정성호 의원의 이 주장의 논리 파탄인 게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또 이재명 그 대표를 의식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 제압하려고 계엄을 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. 윤 대통령과 똑같이. 예. 근데 그 계엄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.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. 그 지금 이재명 대표 3월 26일이죠. 2심 네. 그 판결 나오는 거. 그죠? 네. 그리고 26일에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죠. 뭐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네. 1심 판결을 유지해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데 또 유죄에선 또 둘로 나뉘죠. 네. 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지느냐 네. 아니냐 이걸 하는데 1심처럼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? 왜?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.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죠. 네. 근데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진다면 대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? 대선에서는 이제 입지가 흔들리고 예. 당내에서는 뭐 그래도 입지가 흔들려도 이제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 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선 경쟁력에 상당한 약화가 가능하고 이재명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남거든요. 그런 불안한 대통령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. 경쟁력이 치명적인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헌법 84조 들지 않나요? 그쪽에서? 네. 헌법 84조인데 이게 언제 다수설이죠?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된다는 게 그거 다수설이라고 법학계에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.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네. 소추라는 거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재판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법조인들이 좀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이게 소추다 이게 뭐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. 네. 이 신성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신성 불가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런 쪽으로 이제 막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예. 자신이 되게 이제 불안정한 후보다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는 대선 전에 이게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84조 해석에 대한 거를요
좀 국민들 앞에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일부 법조인의 얘기에 네. 의하면 이 84조의 권한 문제는 네.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. 이건 이건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것이 김경진 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예. 검사 출신이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거죠. 지금 이제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6일에 나오고 예.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또 헌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일 대법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거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. 대법원이 그냥 판결을 내리면 그날로 이제 또 이게 논란이 엄청나진다는 그렇죠. 거예요. 이번 건은 만약에 아이고. 조기 대선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날 취임했는데 네. 취임 후 한 달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또 대통령 선거 해야 됩니다. 아 참. 그리고 저기 김상옥 의원이라는 분 있죠. 네. 그 국민의힘에 네. 이분 저 단톡방에서 저기 제외됐어요. 그 친한계 단톡방에서 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나간 겁니까? 제외시킨 겁니까? 그건 뭐 정확한 건 제가 그 예. 멤버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. 멤버가 하여간 아니세요? 예,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광주 5.18 예. 지금 시점에 가는 문제.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점에 지금 문제다라는 시점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판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등장을 하는 요 시점에 그거 가는 게 적절한지 그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조금 이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. 이분은 오늘 명태균 특검법도 아마 찬성표 던졌을 거요 아마.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. 예. 근데 어떻게 보세요? 이 뭐 물론 국회의원인데 이것도 정치 활동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예? 그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참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행동이 친한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춰질 때 어떤 좀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니까 자신의 어떤 소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정치라는 거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무리를 지어서 같은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이렇게 조율하고 합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. 오늘 김상욱 의원이 그 친한계가 친윤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전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. 예. 그게 하여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런 것도 언젠가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하겠죠. 아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관계 개선은 같은 당 식구들인데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왼수가 될 것도 아니고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죠. 신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.